안녕하세요.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소스피드로 솔로로 돌아오게 된 돌싱녀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었는지 하소연도 할 겸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워낙 글재주가 없어 부끄럽긴 하지만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선자리를 통해 만났고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할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가지고 있던 계획 같은 이야기들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과 전 결혼에 대해 추구하는 바가 같았고 몇 번의 만남 뒤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연애를 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우리 결혼을 미룰까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한 번 미루기 시작하면 한없이 미뤄야만 할 것 같았기에 그냥 진행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합의를 봤던 터라 양가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었죠. 지금 생각하면 하늘이 도망가라고 주신 기회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서둘러 결혼까지 했으니 다시 생각해도 저 자신이 안타깝네요. 어쨌든 저흰 결혼을 무사히 마쳤고 잘 살았어요. 그런 저희와는 달리 오래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아주버님은 상견례까지 하고선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이후 좋지 않은 소리가 오가고 싸웠다는 소리가 적잖게 들리더니 결국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의 파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파혼을 하게 된 아주버님은 외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의 신혼집을 자주 오기 시작했고 숨쉬듯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에 눈치도 없이 끼어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횟수가 넘어가고 급기야 일주일에 5번을 오는데 결국 전 폭발하고야 말았죠. 자기야, 이야기 좀 해. 왜? 무슨 일 있어? 화난 것 같은데? 나 지금 화났어. 그것도 아주 많이. 왜?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까지 화가 났어? 몰라서 물어? 아주버님, 당신 형, 너무 자주 오잖아. 한 달에 한두 번도 뜨악할 일인데 일주일 5번은 해도 너무하잖아. 나 정말 불편해. 시누이가 온다고 해도 불편한데 하물며 아주버님은 남자잖아.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우리 신혼이야, 신혼. 아직은 알콩달콩해야 할 시기에 매번 아주버님이 끼어서 그게 뭐냔 말이야. 그러면 파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 힘들다 외롭다를 입에 달고 사는 형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아무리 외로워도 너무 자주 오시잖아. 아무튼 이건 아니야. 2명이 사는 게 아니라 3명이 사는 기분이라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형이 한평생 외롭겠어. 그냥 형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형을 많이 따르고 남다른 정이 있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도무지 말을 들어 먹을 생각이 없는 남편놈을 위해 전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제 말은 무시한 채 아주버님과 함께 집으로 함께 들어왔고 집으로 들어온 2 사람은 소파에 앉은 손님을 보고 화들짝 놀래더군요. 장인어른 오셨어요? 우리 사위 이제 오나? 사돈 총각도 놀러 왔나 보네요. 아, 네, 사돈 어르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전 집으로 아빠를 불렀어요. 남편의 말대로 아주버님이 외로워서 오는 거라면 저희 아빠도 외롭긴 매한가지니 오시라고 한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아빠의 등장에 2 사람은 적잖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사위 불편하다고 집에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장인어른이 온다 간다 연락도 없이 떡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니까요. 남편은 당황하는 것도 잠시 저를 쏘아보다가 따로 안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왜? 나 저녁 준비 중인 거 안 보여? 저녁이고 뭐고 왜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있어? 왜? 당신 형은 와도 되고 우리 아빠는 오면 안 돼?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유치하게. 뭐가 유치한 건지 난 모르겠네. 난 그저 당신이 외로운 형 챙기길래 나도 더 늦기 전에 외로운 우리 아빠 챙기기로 결심한 것뿐이야. 외로운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저녁 먹자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그저 가자미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런 남편의 눈빛을 무시한 채 전 거실로 나왔고 거실엔 몹시 불편해 보이는 아주버님과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재미있다는 듯 웃고 계시는 아빠가 있었어요. 이미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아빠는 괜히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뭐 잘 지냈냐, 소식은 들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이 없냐는 둥 안부를 묻는 말이요. 아빠의 질문이 계속될수록 아주버님의 표정은 애써 밝은 척은 했지만 눈에 띄게 굳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전 아빠에게 남편이 뒤집어질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그러지 말고 오늘 자고 가. 내일 주말이잖아.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빈집에 가봤자 외롭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자고 가라. 응? 내일 일어나서 외식도 하고 저녁까지 먹고 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우리 딸 집에서 오늘은 자고 갈까? 우리 사위 괜찮지? 네. 그럼요. 얼마든지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고맙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눈치만 살피고 있던 아주버님이 어색한 연기를 선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맞다.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사돈 어르신,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남편한텐 제대로 인사도 못 건네고 도망가는데 그 꼴이 얼마나 웃기는지. 금방이라도 터져나오려 하는 웃음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네요. 아주버님이 돌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던 아빠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위가 불편할 것 같으니 잠은 다음에 와서 주무시겠다는 말을 남기시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충분히 반성하고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며칠 뒤 아주버님은 또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또 아빠를 불렀죠.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제가 본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는지 아주버님은 집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겠다. 본격적인 신혼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집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아주버님은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기 시작했고 저희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죠. 하루가 멀다고 불러내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날마다 신나서 아주버님을 만나고 다니는 남편이 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자기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나랑 결혼까지 해서 날 이렇게 외롭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점점 늦어지는 남편을 지켜보던 저는 2차 폭발을 하고 말았죠. 그날은 12시가 되기 5분 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어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또 아주버님 만났니? 그럼 내가 이 시간까지 누굴 만났겠어. 형이랑 저녁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네. 많이 기다렸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는 달리 남편의 표정과 말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전 여기에서 더 흥분해봤자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 긴 한숨을 쉰 후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래봤자 결국 따지는 꼴이 되긴 했지만요. 여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많이 기다렸냐고? 나 요즘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당신 기다리는 일뿐이야.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같이 야근한다고 해도 섭섭할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 형이랑 노느라고 매일 이렇게 늦는 거잖아. 당신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서로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매일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결혼인데 왜 난 매일매일 외로워? 왜 이렇게 외로운 거냐고. 아주버님이 당신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외로우시면 아주버님도 친구들 만나면 되잖아. 왜 하루가 멀다고 당신만 찾아? 난 있잖아.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 따지는 꼴이 되긴 했지만 전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싸우려는 목적의 대화가 아닌 이 상황을 슬기롭게 풀기 위한 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버럭 화를 내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 결혼하려다가 파혼했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다 퍼져 쪽팔려서 못 만나겠다는데. 파혼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동생을 날마다 부르는 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심지어 친형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도 기가 막히는데 더 기가 막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우리 형이 집에 오는 것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나도 날마다 밖에서 형이랑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거 피곤해. 나라고 뭐 마냥 좋은 줄 알아? 그러게 누가 장인어른 내세워서 그딴 짓 하래?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전부 내 탓이라고? 애초에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날마다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어디서 모함질이야? 전 결국 참았던 화를 분출해버렸고 남편은 더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말 그 순간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당장 이혼하자고 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삼켰습니다. 그놈의 사랑이 뭔지. 이혼을 하기엔 그때까진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 뒤로도 저희 싸움의 주된 원인은 아주버님이었고 그 싸움은 점점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분노는 완전히 터지고 말았고 제 입에선 결국 참았던 이혼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죠. 비록 이혼하자가 아니라 이혼이야 하는 경고성이 가득한 말이었지만 저에겐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주버님과 저녁을 먹고 들어오겠다며 문자를 보내왔고 전 제 할 일을 하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더군요. 연락도 없이 외박이라니. 그쯤 되니 오기가 생겼고 저도 연락은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은 정오가 넘어서야 집으로 뭉구적거리며 들어왔고 전 그야말로 터지고 말았어요. 야, 너 진짜 미쳤어? 네가 제정신이야? 외박? 미쳤지 미쳤어. 당장 어디서 뭘 했는지 설명하지 못해? 노발대발하던 저의 모습에 남편은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아범 잘 들어갔니? 어제 아범이랑 네 아주버님이랑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술을 한잔 했는데 그만 잠이 들었지 뭐니. 나도 먼저 잠들어서 오늘 아침에야 둘 다 여기서 잠든 걸 알았어. 아침에 너한테 연락한다는 게 애들 밥 챙기다 보니까 깜빡해버렸어. 걱정 많이 했지? 내가 진작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늙으면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 누굴 바보로 아는 것인지 시모의 말은 절 납득시키기엔 부족했고 짜고 하는 말이 분명하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그렇다고 따지고 들자니 증거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이 원흉의 싹을 잘라내기로 했어요. 당신 앞으로 다신 아주버님하고 만나지 마.
명절에 시댁에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밖에서든 시댁에서든 사적으로 만날 생각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우리 이혼이야? 당신도 알지? 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 나온 이상 절대 번복은 없다는 거. 아, 알겠어. 진짜 미안해. 앞으로 형 만나지 않을 테니까 화 좀 풀어. 연애할 때도 홧김에라도 헤어지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늘 말했었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정말 마지막 기회이니 절대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기억하는지 싹싹 빌며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했고 전 정말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었어요. 저의 경고가 있고 난 뒤 이대로는 정말 이혼당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좀 더 가정에 신경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아주버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어쩌다 통화라도 하는 날엔 장인어른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전 한 번의 외박이 문득문득 떠올라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시댁에서 정말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앞으로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 잘하면 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남편은 저에게 충실했고 그야말로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전 다시 남편에게 조금씩 신뢰라는 것이 쌓여갔고 그 무렵 남편은 일이 바빠져 늦기도 했지만 저녁 10시를 넘기는 일이 없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며 다른 쪽으론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 너무나도 안일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인원 축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유부녀인 저는 권고사직 1순위 대상자가 되었죠. 결국 전 아무것도 못 챙기고 쫓겨나기 전에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20대 시절을 다 갈아 넣었던 회사였는데 유부녀란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그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며 터지려는 눈물을 꾹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낮 시간이라 회사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당장 하소연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지만 바쁜 남편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는 마음에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은 집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낯선 여자와 함께요. 아침에 남편이 신고 있던 신발 옆에 제 것이 아닌 여자 구두가 현관에 나란히 있었고 두 사람은 욕실에 함께 있는 듯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주 잠깐 멍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이 놀라운 상황이 파악되더라고요. 제가 퇴사당한 것을 상상치도 못한 남편놈은 제가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여 욕실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제가 오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에 여자까지 끌어들인 새끼가 어쩜 그렇게도 조심성조차 없는지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열어젖혀 두 연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억누른 채 일단 밖으로 나와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제 자동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전 미친 남편 새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도저히 그냥 이혼만으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두 눈은 공동 현관문만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렇게 머리론 생각을, 눈은 공동 현관문을 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익숙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차는 아주버님의 차였는데 차 안에는 아주버님과 함께 여자가 타 있었고 놀랍게도 집에서 나온 두 연놈이 자연스럽게 아주버님의 차를 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손뿐 아니라 다리까지 다 떨려오더군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 이 치욕감과 배신감을 어떻게 되갚아줘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이 가득했죠.
전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 사람을 붙이기로 결심했고, 얼마 후 남편의 자료를 받은 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더군요. 아주버님과 어울려 다니던 남편은 업소를 비롯해 나이트도 다니기 시작했고, 나이트에서 만난 유부녀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남편놈의 곁엔 아주버님이 늘 함께였고, 아주버님 역시 행실이 대단히 더럽더라고요. 집까지 끌어들인 여자는 나이트에서 만난 유부녀였고, 아주버님 차에 타고 있던 여자와 상간녀는 서로 친구 사이로 그 여자 역시 유부녀였어요. 끼리끼리 잘 놀다가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복수 계획이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일단 전 흥신소에서 알려준 두 여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 상황 설명을 하며 만나자고 했어요. 두 남자는 저를 의심하면서도 약속 장소로 나왔고, 전 두 남자에게 제가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현재 내 남편과 아주버님이 누굴 만나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이제 제 말 믿으시죠? 사진을 보셨다시피 지금 상황이 꽤 경악스러워요. 저도 처음에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땐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애석하게도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이리저리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하는 복수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어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전 상간녀 소송을 물론 진행할 예정이고 두 분께도 소송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상간남 소송 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탁에 두 남자는 굳이 부탁까지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송을 하려고 했다며 흔쾌히 저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낸 저는 지체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의 회사 앞에 찾아갔어요. 저의 예상대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고 남편 역시 그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남편은 반가운 얼굴을 하며 달려왔고 전 준비된 말을 했어요. 여보, 회사 앞까지 무슨 일이야? 밥은? 점심 같이 하려고 왔어? 점심 같은 소리 하네.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왔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 당황하는 놈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 발칙한 얼굴 위로 상간녀와 남편놈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사진들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남편놈은 되레 화를 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진짜 미쳤어? 갑자기 찾아와서 이혼 타령을 하지 않나? 이건 또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소리치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사진 구경이나 해. 그러고 나서도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 그때 짓거려 보든가. 아마 할 말은 없을 테지만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고 사진을 살펴보던 남편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느새 저와 남편 주변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주변 소음에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뭐라고 변명할 정신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미친 듯이 줍기 시작하더군요. 허겁지겁 줍는 꼴이 얼마나 한심하고 꼴 같지도 않던지.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더는 그놈과 한 집에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새 남편의 퇴근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오라고 애원해도 오지 않던 남편놈은 아주 칼퇴근을 하고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려왔지만 당연히 전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고 조용하다 싶었던 남편은 시댁으로 갔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역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모 전화도 무시했고 그 후로도 시댁의 모든 연락에 무시로 일관했어요. 그렇게 전 연락은 절대 받지 않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소송 준비도 시작했죠. 변호사분 말씀으론 증거가 워낙 확실해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만 뭐든 확실한 게 좋았던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분과 만나 이혼과 소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저희 집 도어락이 다 뜯겨 있더라고요. 처음엔 도둑이 들었나 싶었어요. 처참하게 뜯긴 도어락을 보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순간 뜯긴 도어락 구멍 사이로 낯익은 신발들이 보이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설마는 저희 집 거실에 현실이 되어 있더군요.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시모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제 집인 양 소파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면 돌아가거나 얌전히 기다려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남의 집 도어락을 뜯어내는 것이 범죄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각자 팔짱을 끼며 노려보더군요. 이게 무슨 짓들이세요? 밖이 너무 춥지 않니? 비밀번호는 모르고 그렇다고 다 늙은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순 없는 일이잖니. 그래서 사람 불러서 문 좀 열고 들어왔다. 그렇다고 남의 집 문을 뜯으면 안 되죠. 이거 전부 범죄라고요. 알긴 아세요? 뭐? 범죄? 너 정말 말 섭섭하게 한다. 에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앉아보렴.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문득 무슨 말을 하려고 저리도 당당한 표정인가 싶어 대화라는 걸 해보기로 했어요. 당당한 얼굴을 한 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내 이야기 다 들었다. 네 마음이 어떨지는 같은 여자인 내가 잘 알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남편을 닭 쫓듯이 쫓아내면 어떡하니?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법이야. 그런 걸로 쫓아내고 이혼하면 이 세상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요즘 세상에 남편의 외도를 덮고 넘어가는 여자가 대체 어디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거기다가 실수요? 스쳐간 여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실수라뇨. 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놈과 남편의 형이라는 놈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지 않더군요. 하긴 남편 놈은 제가 상간녀 한 명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나머지 더러웠던 자신의 행동은 굳이 설명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전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단 한 번? 그러면 당신이 대답해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회생활하다 일어난 단 한 번의 실수였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볼게.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단 한 번뿐인 실수가 맞아? 남편 놈은 제가 모든 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다렸다는 듯 타이밍 좋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준비한 대사를 뱉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구역질이 다 나더군요. 정말이야. 나 정말 한 번, 그것도 충동적으로 스치듯 만난 여자였어. 마음을 준 적도 없고 정말 실수였어.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무슨 이어달리기도 아니고 남편 놈의 말이 끝나자 아주버님이라는 작자가 말을 이어받아 남편 놈의 변호를 하고 나서더군요. 이 녀석 말 다 사실이에요. 재수씨, 제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은 바람을 피울 녀석이 못 된다고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 바람 피울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재수씨가 이번 일만 넘어가 주시면 제가 다신 이 녀석 불러내지 않을게요. 밖에서 따로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릴 수 있어요. 각서 쓰라고 하시면 각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도 당당한 시모와 금방이라도 내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것만 같은 두 남자를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소리내어 웃자 세 사람은 절 무슨 미친 여자 보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아, 이 어이없는 연기를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서 웃음이 다 나네요. 그럼 이제 이것 좀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전 준비된 사진을 가지고 와 시모에게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정성스레 설명까지 해주었죠. 천천히 나열되는 사진과 설명에 시모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저 새끼가 만나는 여자랑 저 새끼의 다정한 사진. 아, 심지어 이 여자는 저희 집까지 들락날락한 여자예요. 아주 두 사람이 어찌나 좋아 죽던지. 이혼할 마음을 그때 먹게 됐지 뭐예요. 아, 이 사진도 대박 아닌가요? 요즘 아주버님이 자주 만나는 여잔데 참고로 이 여자도 유부녀예요. 두 여자가 글쎄 친구 사이라네요. 끼리끼리 잘 놀고 잘 만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건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아들 두 분이 나이트를 밤마다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진. 이 사진 보고서 제가 충격이 제일 컸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건 나이트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날에 가서 놀던 업소예요. 아, 아시죠? 그 외에 여성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요. 여러모로 참 놀랍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랐던 게 체력이에요. 정말 체력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고 밤늦게까지 놀고 집에 들어왔으니 싸울 틈도 없이 머리만 쳐대면 잠을 잤겠죠. 사진을 꺼내자마자 얼굴부터 굳은 시모는 술집 여자 사진에서 표정이 확 썩어가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아는 시모는 아들의 외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심 큰 충격에 빠졌을 텐데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어떻게든 제 길을 죽여 아들의 이혼을 막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상간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닌 거의 날마다 여자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사실은 꿈에서라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증거까지 충분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세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진 듯 보이더군요. 그런 세 사람을 보던 제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고 이내 저의 표정을 본 시모는 이런 와중에도 제가 지 아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실수라는 말은 쏙 넣어버리고 태세를 바꿔 어떻게든 저를 이겨먹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에휴, 그래.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겠고 그래서 이혼을 바란다 이 말이지?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깟 이혼 여자는 몰라도 남자한테 흠될 거 하나 없어. 이왕 이혼 이야기 나왔으면 더 지체할 필요도 없지 않겠니? 그게 호적이든 집이든 말이야. 당연하죠. 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아들한테 소송까지 갈 필요 없게 원만한 합의 좀 해주라고 해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라고 니까지 것한테 미련이 있는 줄 아니? 오늘도 안 오고 이혼하겠다는 거 내가 겨우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만 오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 후회가 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혼은 하기로 했고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좀 가주실래요, 다들? 아까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가, 아니 얘, 그게 무슨 말이니?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어머님, 아니 아줌마, 왜 내가 나가요? 나가려면 당신네들이 나가야죠. 참, 여기 엄연한 내 아들 집이다. 그러니 당연히 네가 나가야지. 지금까진 어떻게든 둘이 화해시켜보려고 네가 내 아들 쫓아내고 내 아들 집에서 혼자 편히 지내는 걸 내가 두고 보고 있었지만 이젠 아니지. 네가 내 아들과 기어코 이혼하겠다고 하니 더는 여기서 지내는 꼴은 못 본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짐 챙겨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부르겠다고 한 경찰 내가 지금 부를 테니 말이다. 무슨 이야기의 서두가 이렇게나 긴가 싶었더니 결국 집 이야기더군요.
설마 하며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로 시모가 아는 것이 없을 줄이야. 시모의 당당한 요구와는 달리 형제의 눈동자는 급격하게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보였지만 전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고 진실을 시모에게 말해주었어요. 아줌마,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 명의, 내 집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이때껏 보이던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발대발하며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리 집 사는데 네 돈이 좀 들어갔다고 한들 당연히 집은 남자 명의로 했어야지. 절대 이 집은 포기 못한다. 내 아들 돈이 네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 난 소송을 해서라도 집 지킬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연하지 않은 말을 당연하게 뱉고 있는 시모의 입에서 급기야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전 굳이 제 입으로 말하기 싫었던 사실까지 말하게 되었어요. 아줌마, 잘 들으세요. 이 집에 아줌마 아들 돈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이 집 살 당시에 그 잘나신 아줌마 큰아들이 도박 빚으로 결혼 자금까지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둘째 아들이 자기 결혼 자금을 털어서 그걸 도와줬고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서야 파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친정에서 조금 빌려서 제가 잔금 치렀어요. 그때 파혼을 해야 했는데 참 제가 후회가 깊네요. 맞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신혼집은 전부 제 돈으로 마련한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일을 3일 앞둔 날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 결혼할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게 생겼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남편이 모은 돈을 형에게 다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은 돈은 잔금을 치를 돈이었는데 말이죠. 참 황당했죠. 어이도 없었고요. 이때 파혼을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파혼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계약금? 물론 계약금이 아까운 이유도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파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진행했던 건 단 한 가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이혼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면 그때 파혼을 했을 텐데 제 한치 앞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앞날을 애써 무시했는지. 결국 저를 기다리는 한치 앞은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뿐이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전 남편에게 큰 돈을 쓸 땐 나와 꼭 상의하라는 당부와 함께 집 잔금을 제가 치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남편 놈이 형과 어울려 노는 꼴이 더욱 꺼려졌던 것인데 설마 동생 인생까지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데리고 다니면서 애먼 짓을 하겠나 싶었더니 제 믿음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니 저 자신이 더욱 한심해지더군요. 그래서 전 이번만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다짐을 하며 더욱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난 절대 타협이나 용서는 없어. 난 너한테 이때껏 분에 넘치는 기회들을 줬고 그 기회와 내 믿음을 다 망가뜨린 건 너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은 하지도 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과 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모든 것이 진실임을 깨달은 시모는 두 아들에게 화를 내고선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찌 이렇게 하나같이 모자랄 수가 있어? 바람 피운 것까지도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해봤다. 그런데 뭐? 없소? 술집 여자, 유부녀? 너희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넌 놀라면 혼자 놀고 망하려면 혼자 망하던가. 네 도박 자금을 동생이 갚아줘? 동생 데리고 나이트를 다녀? 으유, 이 미친 것들아. 집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알겠어? 시모가 나가고 나자 두 사람은 더는 남은 돌파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본격적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혼은 할게.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런데 우리 회사에 다시 가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해줄 순 없을까? 나 당신이 회사 앞에 와서 난동 부린 덕에 회사 생활도 힘들고 이대로 가다간 곧 잘리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눈 한번 딱 감고 와서 다 오해였다고 한마디만 해주라. 응? 재수씨, 상간녀 소송만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두 여자 남편끼리도 서로 사이가 좋아서 한 명이 상간녀 소송 걸리면 제가 만나는 여자도 의심받을 거라고요. 전 그 여자랑 잠시 만나려고 했던 것뿐이지 이혼까지 시켜서 같이 살 생각은 없었다고요. 한번 갔다 온 여자랑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만은 참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한 번만 더 용서하고 부탁 좀 들어줘. 상간녀 소송하려고 모았던 증거들 다 버리고 버리는 김에 우리 회사에 와서 다 오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어쩌면 이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는지. 깊은 반성을 하며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생기지 않는 마당에 들을 필요도 없는 뻔뻔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특히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말에 비웃음이 피식하고 튀어나와 버렸지 뭐예요. 참 마지막까지 웃긴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부탁들을 들어줄 것 같아? 꿈도 크다. 내가 왜 굳이 그 사람 많은 점심시간에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이혼하자고 하며 사진을 던졌겠니? 그렇게 되라고 너 망신 좀 당하고 회사 생활 좀 불편해지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알겠어? 그리고 뭐?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라고?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난 상간녀 소송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잘 생각해주라. 부탁이야. 남는 거? 그래, 뭐 대단한 게 남겠어? 그냥 뭐 기분이나 좀 좋고 돈이나 좀 생기겠지. 근데 있잖아, 내가 아까 네 엄마한테 하는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나 네가 이 집에서 인연이랑 무슨 짓거리까지 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날 하필이면 내가 퇴사를 하게 돼서 일찍 집에 오게 됐지 뭐야. 그래서 두 연놈이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 듣고 봐버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다른 곳도 아니고 신혼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고. 저의 울분에 두 사람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한숨 섞인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에도 제 화는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그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깜빡해서 말 못했는데 곧 상간남 소송도 들어올 거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한 날 그 여자들 남편 만나서 다 알려줬거든. 두 사람 다 상간남 소송은 당연히 하겠다고 하더라. 이참에 깔끔하게 이혼들 하시고 자유롭게 만나면 되겠네? 아무튼 자유롭게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더라고. 돈이나 준비해, 두 사람 다. 내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돈 들 일 많을 테니까 말이야. 아 맞다. 오늘 도어락 부수고 주인도 없는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도 무단 침입으로 걸 거니까 여러모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에 두 사람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 울고불고 하는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고 총알처럼 빨리 와주신 경찰관이 두 형제를 끌고 나감으로써 상황은 마무리되었네요. 그 뒤론 일사천리였어요. 이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이혼이란 게 이혼할 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혼은 하겠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남편놈 덕분에 소송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길어진 만큼 제가 원하는 결과는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4명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전남편, 전남편의 형, 시모, 그리고 상간녀까지. 어찌되었든 이혼을 하게 되니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든든한 통장을 보니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금융치료였죠. 이런 저와는 달리 전남편 놈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났을 당시 행색이 형편없는 것도 통쾌했지만 절 정말로 통쾌하게 했던 건 전남편의 말이었어요.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빚도 빚이지만 회사 생활이 아주 개떡 같다고. 내가 너 때문에 요즘 사는 게 아주 지옥이야, 지옥. 내가 너 매정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하냐? 네가 그딴 년이니까 내가 바람까지 핀 거야. 알겠어? 그래, 그거야. 네가 빚에 허덕이는 것도 회사 생활이 개떡같이 된 것도 곧 회사에 잘리게 되더라도 거긴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방금 네가 말했듯이 모두 다 네가 바람까지 쳐 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알겠어?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아휴, 내가 개만도 못한 놈이랑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냥 갈 길 가고 다신 마주치지도 말자. 부탁이다. 어? 이렇게 그놈과의 짧지만 질긴 인연이 끝이 났어요. 법원에서 들은 말인데 전남편도 전남편이지만 그 형도 여기저기 위자료를 주느라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두 아들을 거부하던 시모는 두 아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자 결국 받아줬다고 하더군요. 기껏 다 키워서 출가시켰던 아들들이 빚만 가득하는 채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심정. 경험해보지 않아도 노년이 아주 고달플 거란 것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회사까지 잘리게 되면 꽤 볼만할 것 같지 않나요? 요즘 전 꽤 괜찮게 살고 있어요. 짧은 결혼 생활로 이혼녀 딱지가 붙어버린 사실이 때론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금융치료로 재빠르게 생각을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참고 살았으면 제 명예에 살지 못했을 거라며 위안으로 삼고 있어요. 아, 취업도 했어요. 비록 아빠의 사업체이긴 하지만요. 지금은 격리 업무를 보고 있긴 하지만 곧 현장에도 투입되어 실무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아빠 사업체로 취업하며 집도 처분했고 시집을 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혼 후 제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셨는지 외롭다는 핑계로 들어왔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다시 살게 된 저는 아빠의 잔소리가 심한 날엔 사춘기 소녀처럼 아빠와 투닥이기도 해요. 이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땐 아빠에게 상처드린 만큼 더 잘할 거라고 다짐 또 다짐을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아빠 잔소리에 도망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네요. 하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리신 걸 보니 아빠는 즐기고 계신 것 같아 저도 이 또한 행복이라고 여기며 효도하고 살아보려고요. 하여튼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이제 남은 업무 처리하러 돌아가 볼게요.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하는 짓거리가 사기꾼과 다름이 없는 저의 시누이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염치도 양심도 없는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신혼 초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는데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기 시작하니 더는 싸울 일이 없었고 요즘은 언제 다투었나 한참을 생각해 봐야 할 만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자녀는 없었고 슬슬 가져볼까나 하고 계획만 세우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와중 암 투병을 하시던 아버님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고 혼자가 되신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나 오늘따라 네 아빠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집에 와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아들, 나 너무 울어서 그런지 밥이 안 넘어가. 퇴근하면서 죽 좀 사다 줄 수 있겠어? 아들,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엄마 좀 보러 오면 안 될까? 아들을 봐야 하는 이유는 많았고 그것은 곧 집착이 되어버리더군요. 한동안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오죽하시겠어요? 한평생을 함께 산 반쪽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허망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아무리 오랜 투병으로 늘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한들 더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충격과 허전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이해 또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죠. 갑자기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어머님이 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어머님마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한동안은 어머님 뜻에 맞춰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며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했고요. 어머님의 과한 요구들은 계속되었고 이 상황도 충분히 힘이 드는데 어느 날부턴 시집간 시누이까지 보태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이 한창 아프셔서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손이 필요할 때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던 시누이가 어느 순간부터 시댁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딸이 엄마 보러 친정에 다니는데 왜 제가 미칠 지경이냐고요? 그냥 친정에 다니시는 거면 저도 대환영이었겠죠. 암요,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고 시댁을 오가며 저와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머님의 비위 맞추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간섭과 핀잔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 싶더니 어느 날은 임신 문제에도 입을 떼시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간 날이었는데 거실 중앙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있는 꼴을 보아하니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 어머님 입을 열게 하나 싶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도 계셨네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래서 불만이야, 옳게? 꼭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게 불만인 것처럼 들린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저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오는 내내 걱정되어서 혼났어요. 일은 무슨?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어. 혹시 너희 요즘 피임은 잘하고 있니? 피임이라뇨? 아, 아기 소식이 없어서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제 아기 가지려고 준비 중이에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대부분 시어머니 입에서 임신, 피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 다음 말은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 가지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래. 너 한동안은 임신할 생각하지 말고 피임 잘하라고 불렀어. 내가 임신하라고 할 때까진 절대로 임신할 생각도 하지 말려무나. 무슨 이딴 경우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해서 난리라는데 저흰 그 반대니 무어라 대꾸할 말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는 어머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어머님. 임신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 문제는 저희 부부 문제잖아요. 그럼 다른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볼게요. 저도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온 거라 얼른 가봐야 해서요. 그럼 더 있어봤자 득될 것이 하나 없다는 저의 판단은 옳았고 전 빠르게 시댁을 벗어났어요. 아니, 도망쳤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닥달할 눈치였고 전 뭐라고 하든 다 무시한 채 가방을 챙겨 나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무사히 도망친 저는 남편이 하는 음식점으로 향했고 점심시간이 지난 터라 다행히 홀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왔고 저는 방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어머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부르셔서 반차 쓰고 나왔어. 어머니가?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급하게 부르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글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한동안은 임신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피임 잘하라고. 내가 참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당신이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어떻게 임신 문제까지 간섭하실 수가 있어. 하물며 임신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웬만하면 당신 가게까지 안 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당신이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 글쎄 내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딱 자르고 나오려는데 원하시는 대답 들을 때까지 붙잡아두려고 그러시는지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합심해서 잡고 안 놔주시더라니까. 그래서 겨우 뿌리치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어. 누나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다친 데는 없어? 다친 데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네. 아니, 그나저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안 되겠다. 당장 가자. 이런 문제일수록 미루면 안 돼. 누나도 한 자리에 있을 때 단판을 지어야지. 저보다도 더 화가 난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들어서니 시누이와 어머님이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이내 화가 잔뜩 난 남편과 저를 발견하시곤 표정을 싹 바꾸시긴 했지만요. 그새 가서 일렀어 옳게? 빠르기도 하지. 넌 엄마한테 그게 무슨 표정이야? 얼른 표정 관리하지 못해? 누나는 일단 빠지지 그래. 조용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나 차례 될 테니까 할 말 있으면 그때 해. 단호한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약간 겁을 먹은 듯 입을 다물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나서시더군요. 왜? 이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하려고? 아니, 그저 의견을 말하러 왔어. 이 사람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임신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게 시어머니가 할 말이야? 그리고 그런 문제까지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건 엄연히 부부 문제고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야. 앞으로 부부 문제 가지고 이 사람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것 봐라.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 내가 별꼴을 다 본다니까. 부부 문제? 너희끼리 알아서 할 문제야? 그게 왜 부부 문제야?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건데 우리 모두의 문제지. 넌 꼭 이런 사소한 것까지 네 남편한테 일러 바쳐야 했어? 그냥 내 하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꼭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야지 속이 편하니? 저 물건 하나 때문에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는구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본인이 과했다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할 생각도 없으신 어머님은 급기야 저와 남편에게 곡소리를 하시며 따지기 시작하셨고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시누이 역시 지금이다 싶었는지 되지도 않는 이유로 저한테 트집을 잡더라고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응? 옳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속 편해? 엄마 말대로 그냥 네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키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 붙여놓으니까 만족스럽냐고.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있던 남편은 도무지 대화가 통할 사람들이 아니란 걸 느꼈는지 제 손을 꽉 잡고 화를 내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하지 마.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야? 애초에 이 사람 불러서 그런 말 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괜히 엄한 사람 죄인으로 몰지 말고 본인들 반성부터 좀 해. 그리고 누나도 며느리면서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어쨌든 우린 갈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나나 이 사람이나 집으로 부르지 마. 알겠어? 언성을 높이며 한바탕 쏟아낸 남편은 저를 데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것인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앞으로 우리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엄마가 걱정되어서 과한 요구도 다 들어줬더니 엄마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도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도 집안일 하랴 회사 일 하랴 힘들 텐데 괜한 스트레스 더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화 좀 풀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몰라도 남편이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예전보단 현저히 줄긴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지는 못하고 가끔 찾아뵙는 듯 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의 행동이기에 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저라도 시댁에 불러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와중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혹시나 자연 임신이 힘들 만큼 늦은 것이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준비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임신에 성공하니 상상 이상으로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도 잠시 시댁에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간 보이셨던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늦게 말씀드려야 한다 싶다가도 그래도 집안의 경사와도 같은 기쁜 일인데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들로 고민을 하고 있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드려.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막상 손주 가졌다고 하면 기뻐해 주실 거야. 그러실까? 그럼 설마 임신했다는데 욕이라도 하겠어? 그렇겠지? 그래. 아직 찾아뵙고 싶지는 않고 전화로 말씀드려야겠다. 그래도 되지? 뭘 물어? 당신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알아서 해. 전 남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용기를 내 전화로 임신 소식을 전했죠. 저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으신 어머님은 축하는커녕 다짜고짜 화를 내며 정신병에 가까운 억측을 주장하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웬일이냐? 그러고 가서 연락 한 통 없더니. 그게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병원 가보니 4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임신? 너 정말 내 말이 우스웠니? 내가 한동안은 임신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게 이렇게 혼날 일인가요?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왜 제가 혼나야 해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는 게야? 네, 정말로 몰라서 그래요, 어머님. 이유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궁금해요. 너 요즘 내가 힘들어하는 거 잘 알고 있다고 했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울해지는 걸 그나마 내 아들 보면서 이겨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 있고 나서부터 상현이가 날 멀리하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도 허전하고 우울한데 아기라도 무사히 낳는 날엔 자기 자식 본다고 나를 더 멀리하게 될 것 아니니? 다시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물었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범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기 낳으면 아기 어릴 땐 힘들지라도 조금만 자라면 커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찾아뵙고 연락도 더 드리지 않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딸이 분명 그럴 거라고 하던데 뭘. 아들들은 다 똑같다면서 자기 새끼 낳으면 자기 새끼만 챙기고 부모는 나 몰라라 한다고 그러더구나.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기는 낳을 거니? 어머님, 잘 들으세요. 뱃속의 아기는 잘 품고 있다가 건강하게 낳을 거고요. 이 아기가 나온다 한들 저흰 어머님이 선을 넘으시지 않는 이상 절대 어머님을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말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일단 오늘은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런 게 뉴스에 종종 나오는 가스라이팅인가 싶더군요. 갑자기 시댁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며 뭘 하나 싶었더니 어머님을 말도 안 되는 말로 구워 삼고 있었더라고요. 자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를 틈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주입하고 있는 것인지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전 긴 생각에 잠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그리고 성심성의껏 저희와 어머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시누이의 행동이 의문스럽더군요. 그런 식으로 해봤자 시누이에게 득될 것이 하나 없을 텐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힘들었고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신우에게 묻기 위해 신우이의 집을 향했어요.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었던 터라 어렵지 않게 신우이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신우이의 집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이 시끌시끌하더군요. 그래서 손님이라도 오셨나 하는 마음에 문틈으로 안을 살폈는데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집안에는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보였는데 시누이와 시매부를 닦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야. 꼭 내가 이런 거친 방법까지 써야 돈을 갚을 거야? 진작 갚았으면 좋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친정에서 돈 마련해 올 테니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 저번엔 친정에도 돈 나올 구멍 없다고 했잖아. 설마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돈이 없었다고요. 사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사망보험금이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엄마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2, 3억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번엔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지난번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사업 일으켜서 갚겠다고 하길래 믿어줬더니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게 했잖아.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엔 정말 각오해야 할 거라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신우 부부의 사업은 원래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돈도 꽤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정이 어려워지니 사채업자인지 아닌지 모를 무서운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빌린 것 같더라고요. 변제일은 다가오는데 도저히 돈이 나올 구멍이 도저히 없자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거였죠. 그러면서도 혹여나 어머님께서 자신과는 달리 그간 효도라는 걸 했던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신다고 할까봐 저와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와 어머님 사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남편은 제 편을 들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어머님 사이도 멀어질 것이라 생각했겠죠. 아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이유였을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자식, 그것도 아들이라도 태어나는 날엔 시누이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결국 시누이의 계획대로 되었고 아버님의 부재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어머님은 의도가 어떠하든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는 시누이를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가스라이팅과 다름이 없는 치밀한 행동이었어요. 급전이 필요하니 자기 부모 사망보험금이나 노리며 갑자기 효도하려는 시누이나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믿는 어머님이나 그 모든 것이 암담하기 그지없더군요. 전 당연히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일단 남편은 첫 번째 아버님 기일만 무사히 넘기고 생각하자고 하더군요. 엄마도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 기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을 쓰진 않을 거야. 아무리 엄마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 정도 생각은 하실 뿐이라고 우리 믿어보자. 일단 첫 번째 제사만 조용히 지내고 그 다음은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저 역시 남편의 말에 동감하기에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드디어 제삿날이 되고
전 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살아생전 저를 정말 친딸처럼 여겨주셨던 아버님의 첫 기일을 무시하고 넘길 순 없었기에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아버님만을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좋았다고 한들 혼자였다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임신한 제가 여러모로 걱정이라며 가게 문까지 닫고 함께 해준 남편 덕분에 좀 더 가볍고 든든한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시댁에 들어선 남편은 아주 작정이라도 한들 제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화장실까지 따라와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와 혼났지 뭐예요? 그렇게 어디든 따라다니던 남편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식당 사장님답게 프로다운 솜씨로 뚝딱뚝딱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전 내심 흐뭇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의 눈엔 거슬리기 짝이 없는 모양이더군요. 저희를 쏘아보던 신우이의 입을 열리고야 말았으니까요. 저게 무슨 꼴이래? 저 꼴을 좀 봐, 엄마.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엄한 년만 좋은 일 시키고 이러려고 엄마가 그 고생해서 아들 키워냈어? 그러지 말고 엄마 얼른 상연이 좀 끌어내. 나 저 꼴 보고 있기 힘들어. 신우이의 조종 스킬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우 말 한마디에 시모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남편을 끌어내려고 했고 남편 또한 절대 질 수 없다는 듯 어머님에게 맞대응하고 나서더군요. 상연이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오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가게에서 지겹게 주방일하는 녀석이 보아하니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인제 그만 집사람한테 맡기고 얼른 나와. 이왕 어느 정도 한 김에 마저 하고 나갈 테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뭐야, 그래도 이 녀석이? 엄마 뒷목 잡고 넘어가는 꼴 보고 싶은 게야? 이런 걸로 뒷목 잡고 넘어갈 사람 아니란 거 잘 알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사람 혼자 일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정 보기 싫으면 방으로 들어가. 괜히 보면서 서로 불편하지 말자고. 신혼 때 죽자고 싸운 보람을 여기서 느끼게 됐다면 여러분 웃으실 건가요? 전 정말로 신혼 때 하루가 멀다고 싸웠던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그 시절 제가 입이 마르게 강요했던 온전한 내 편이 된 남편이 참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살벌과 흐뭇의 기분을 오가는 사이 미친 여자임이 분명한 신우이가 이때다 싶었는지 추악한 본론을 꺼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것 봐 엄마, 내 말이 맞지? 저 녀석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니까. 저것도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 엄마 말 싹 무시하고 자기 마누라만 감싸는 것 좀 보라고. 엄마, 잘 생각해야 해.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엄마가 재산 나눠주는 순간 엄마하고 딱 인연 끊어버리곤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할 게 분명하다고. 모르긴 몰라도 엄마 죽고 나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을걸?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욕을 할 거라면 작게라도 하지. 얼마나 크게도 외치는지. 혹시 신우이 혼자 확성기라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밑밥도 잘 깔아둔 신우이는 급하긴 한지 다른 날도 아닌 아버님 첫 번째 기일날 준비한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니까 엄마, 은행에 고이 모셔둔 돈 나한테 투자 좀 해줘. 내가 은행 이자보다 곱절은 더 쳐서 갚을게. 정말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에이, 아빠 보험금 나온 거 다 알고 있거든. 그거 은행에 모셔두면 뭐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남 좋은 일 시킬 바엔 하나뿐인 딸이랑 사위한테 투자하는 게 더 옳은 일 아니야? 염치도 양심도 없는 신우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뒷모습에서도 분노가 느껴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역시 남편의 뒤를 따랐죠. 두 사람 앞에 선 남편은 신우이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누나가 제정신이야? 어디서 감히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말을 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아버지 기일날에. 요즘 누나가 엄마하고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한 이유가 이거였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 오죽 힘들면 저럴까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 아버지 목숨값이야, 누나. 그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남겨준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손댈 생각 하지도 마. 알겠어? 이렇게까지 단호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나서더군요. 아버지 목숨값이면 평생 은행에 두고 꺼냈으면 안 돼? 아버지가 그러라고 남겨주신 돈인 것 같아? 아니잖아. 힘들 때 보탬이 되라고 남겨주신 돈일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리고 이간질? 난 이간질을 한 게 아니라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야. 너 지금도 이렇게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나중에 엄마가 나이 들면 모시고 산다고 약속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럴 생각도 없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엄마가 미리 투자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지금부터 잘 벌어놔야지 부족함 없이 엄마를 잘 모실 거 아니야. 투자? 말은 참 잘한다, 잘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출가 외인이라고 엄마 아버지 생신 한 번 챙긴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누나가 엄마를 모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속는 척이라도 해주지. 누나가 지금 왜 이러는지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누나 지금 사업 힘들어서 급하게 사채 쓰는 바람에 사람들 막 찾아오고 난리 났다며. 누가 그래? 누가 그랬냐고. 이 사람이 누나랑 이야기 좀 하러 집에 찾아갔다가 다 봤다고 하더라. 집에 사람들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난리였다고 하던데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빚 갚을 생각이었어? 두 사람이 친사고 두 사람이 해결해야지. 매형이고 누나고 어쩜 그렇게 뻔뻔해? 엄마도 잘 들었지? 지금 누나 엄마한테 돈 빌려가도 절대 못 갚아. 그러니까 괜한 돈 낭비해서 자식하고 얼굴 붉히지 말고 절대 땡전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어? 남편이 모든 사실을 밝히자 그때야 신우이의 얼굴색이 변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있는 힘껏 발뺌을 하며 저에게 갖은 욕과 폭언을 내뱉으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2년 말을 믿는 거야? 우리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이 나쁜 년이 이제 나하고 가족 사이도 멀어지게 하려고 없는 말도 지어서 하네.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네 뱃속의 아들이 벌받아. 알겠어? 이미 눈이 돌아버린 신우이는 뱃속에 조카까지 들먹이며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신우이의 상태를 알아챈 남편은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선 준비한 제사 음식을 급히 챙겨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상황이 이러해도 아버님의 제사는 꼭 챙기고 싶었기에 첫 번째 아버님의 제사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전화통이 불이 날 것이라는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과 신우이는 조용했고 조용하니 불안해지며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지금의 침묵은 분명 좋지 않은 기류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고 설마 했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올케, 잘 지냈어?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나 엄마한테 투자 받았다고 상현이한테 전해달라고. 직접 전화하시지 왜 굳이 저한테 그걸 전해달라고 하세요? 올케도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안부도 궁금해서. 내 조카는 잘 크고 있지?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상현이한테 자기가 그렇게 반대해도 난 결국 받아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찍소리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줘. 애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너무 버릇이 없어. 하여튼 끊을게.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더군요. 저흰 더는 두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신우이의 전화뿐 아니라 어머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론 저희의 예상대로 흘러가더군요. 돈이 필요할 땐 하루가 멀다고 어머님을 찾아 시댁으로 가던 신우이는 돈을 받아 챙기자마자 시댁에 찾아가기는커녕 연락조차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어머님의 집착은 커졌겠죠.
저희도 연락이 되지 않고 시누이도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어머님은 죽는 신용까지 하시며 시누이를 불렀고 결국 어머님 댁에 몇 달 만에 간 시누이는 시모의 짐을 챙겨 저희 집에 데려다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 형님,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 짐은 뭐예요? 보면 몰라? 엄마 짐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짐까지 챙기셔서 저희 집에 오셨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외롭다고 하잖아. 몸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알다시피 난 요즘 바빠서 엄마 돌볼 시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리로 모시고 왔지. 이럴 땐 아들이 엄마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죠. 돈 받아가신 형님이 모셔야죠. 저흰 어머님께 땡전 한 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희가 모셔야 해요? 저흰 절대로 못 모시니까 당장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던 시누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머님을 내팽개치며 나가더군요. 아, 몰라. 어쨌든 난 엄마 못 모셔. 난 출가 외인인 거 잊었어? 남편도 엄마 오면 불편하다고 하고 시댁 눈치도 보이고. 같은 며느리로서 올케가 내 입장 좀 이해해줘, 응? 그럼 이야기 다 된 걸로 알고 난 가볼게. 형님,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나 바빠. 연락할게. 그렇게 떠나버린 시누이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고 있는 어머님. 한숨이 정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남편만을 기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오더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충 알겠다는 눈빛으로 어머님 짐과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묻지 않아도 남편이 향하는 곳은 시누이의 집이었고 다시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되어 들어오더군요.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 어머님, 형님 댁 모셔다 드린 거지? 누나 집에 모셔다 드렸어.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나 사실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누나 하는 꼴이 얄미워서 엄마 모셔다 드렸어. 좋다고 돈 받아갈 때는 언제고? 누나도 누나지만 매형도 어이없어. 엄마 모시고 가니까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니까. 하긴 둘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좋다 하고 같이 살고 있지. 남편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많이 놀랐을 저를 걱정하면서도 시누이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시누이가 다시 찾아왔더군요. 얼마나 우셨는지 거의 탈진할 것만 같은 어머님을 모시고요. 어머님이 많이 미운 제 눈에도 어머님의 위태한 상태가 걱정되는 지경인데 시누이는 그런 어머님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어머님의 손과 짐을 던지다시피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난 절대 돈 한 푼 없는 노인네 모실 생각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다시 찾아오기만 해. 문도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발악에 가까운 말을 뱉어내던 시누이는 이내 차분해지더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엄마 집 남았지? 혹시 알아? 엄마가 집 처분해서 또 나한테 투자해주면 그땐 진짜 모실지도. 내가 남편을 잘 설득해보겠단 이 말이야. 그거 아닌 이상 난 죽어도 엄마 모실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아들인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저뿐 아니라 남편도 충격이 컸는지 아무런 행동도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이게 인간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남편은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았겠죠. 저희를 충격에 빠뜨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간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가 나간 현관문만 멍하니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어머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머님은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그 밉던 어머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제 생각과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어머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어쨌든 남편에겐 어머니였고 시누이의 입김이 있기 전까진 어머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어머님을 한 번 더 용서하고 이해해 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그냥 시댁으로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워낙 겪으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신지라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혼자 계시게 했다간 정말 사람 잡겠다는 말이 나올 것만 같아 그냥 모시기로 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을 완전히 용서했던 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쌍하단 마음이 더 컸기에 어머님께 잘해드리려 했었어요. 이때쯤 전 사실상 퇴사를 했던 터라 어머님과 보내는 시간도 많았죠. 온종일 멍하니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산책도 다니고 산책을 나가는 날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남편 가게에 들려 남편 일도 돕고 남편과 수다도 떨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조금 지났을까요? 처음엔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시던 어머님이 점점 말씀도 많아지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엔 남편과 수다를 떨다가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예전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밝아지기 시작하신 어머님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신 건지 집안일도 도와주시며 저에게 잘해주려 애쓰시더라고요. 그때쯤엔 어머님에 대한 미움도 거의 사라지고 이대로 쭉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잔뜩 굳은 표정의 어머님이 저에게 시누이를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전화 역시 받지 않아 오늘 당장 저희 집으로 오지 않는다면 형님네 집으로 찾아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제 말이 통했는지 시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왔더라고요. 당당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들어오는데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뺨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고 온 행색을 보니 빚도 잘 해결하고 사업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인간을 망하게 해야 할 텐데 하고요. 어쨌든 시누이는 어머님의 고갯짓에 따라 어머님의 앞에 앉았고 여전히 말하는 싸가지는 없더라고요. 바쁜 사람 왜 오라가라야?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든가 하지. 아, 그래. 준비한 말이나 해봐. 시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님은 이내에 결심이라도 하신 듯 저와 남편조차도 몰랐던 차용증을 꺼내며 시누이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시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고 어머님은 그제야 소파에 등을 기대시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 이거 기억하지? 내가 너한테 얼빠진 짓거리 할 때 작성했던 거란다. 네가 직접 적고 도장까지 적었으니 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내가 중요한 부분만 다시 읽어주마. 을은 갑이 도움을 필요로 할 시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응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엔 일시불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또한 갑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이렇게 쓰인 글 밑에 네 이름이랑 네 도장도 찍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련? 아니, 그게... 엄마,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래요. 어머님은 시누이에게 홀려 돈을 빌려주던 와중에도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구체적인 조항까지 넣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난리를 피울 만큼 상황이 급했던 시누이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용증을 흔쾌히 작성해 주었던 것이고요. 시누이가 어머님을 버릴 당시 어머님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렇기에 차용증 따위는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시누이의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였죠. 말까지 더듬어가며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시누이와는 달리 어머님은 무섭도록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럼 이게 내 노후 자금인데 잘 가지고 있었지. 딸아, 네 엄마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할 건 다 했단다.
이거 이래봬도 작성한 날 공증까지 마친 차용증이고 며칠 전에 변호사도 만나서 상담해보니 차용증대로 실행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지 뭐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다시 돈 내놔야겠어.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인데 일시불로 내놓으란 말은 하지 않으마. 그럴 필요까진 없고 다달이 갚아. 물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엄마,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나 요즘도 사실 힘들어. 힘들기는 네가 하고 온 꼴을 보니 이제 살만해 보이는구먼.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정말이야, 엄마.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다 모르겠고 네가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난 널 깜빵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고소할 테니 무조건 다 갚으렴.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뿐인 딸을 고소한다는 말을 해? 그러는 넌 엄마가 2명이라서 엄마를 버렸니?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렸건만 그리 모질게도 엄마를 버렸어? 어머님은 결국 신우에게 호통을 치셨고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그땐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엄마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 딸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돈 생기는 대로 갚을게. 넌 너 좋은 때에만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난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 지난 한 달 동안 매일매일이 너에게 주어진 기회였다. 그런데 넌 어떻게 했니?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기는커녕 내 전화조차 무시하지 않았니? 그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난 이제 너 같은 딸 필요도 없으니 괜한 눈물 빼서 동정심 살 생각도 말거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이제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풀릴 줄 알아? 애초에 먼저 버린 건 너였어. 그러게 이거사, 진작 좀 사람답게 살지 그랬어. 진작 일이 힘들다고 돈 달라고 했으면 내가 모른 척 했겠니? 그래도 하나뿐인 내 딸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내가 너한테 준 그 돈 원래 너한테 줄 돈이었다. 원래 네 몫이었어. 그래? 그러면 엄마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그 차용증 찢어줘.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줄 돈이었다며.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르지. 너 같으면 다물만 쏙 빼먹고 부모 버리는 딸년한테 재산을 주고 싶겠어?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 무조건 다 갚아. 알겠어? 신우이에게 할 말을 마치신 어머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신우이를 질질 끌어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시더라고요. 밖에서 신우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괜히 어머님의 눈치를 살폈고 그런 제 시선을 알아채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참 미쳤었어. 저런 것도 딸이라고.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어서는 무작정 너를 미워했었단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미쳤었단 말밖엔 떠오르지 않는구나. 내가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들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 너도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잘 대해줄 수가 있는지 내가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 그리고 고마워. 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내가 네 덕에 아직 저승길 안 가고 이리 살아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 빚은 다 갚으마. 네 덕에 산 목숨 앞으로 너에게 갚으며 살도록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이야기하시는 내내 울먹이시던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님에게 사과를 전하며 울어버렸어요. 그렇게 저흰 눈물의 화해를 했고 이날을 기점으로 사이가 엄청나게 돈독해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와는 달리 신우이는 나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직접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 시매부는 시누이를 모질게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이혼까지 하게 되면 정말 오갈 데가 없다며 위자료 조금 받을 것 같은데 그 위자료를 줄 테니 자기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잘라 그 돈으로 살 집부터 구하고 남은 돈은 어머님 돈이나 갚으라고 말하곤 끊어버렸네요. 그 뒤로도 저희에게 돌아가며 연락이 왔지만 저흰 시누이와 인연을 끊는 것으로 합의를 본 후라 아무도 시누이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말 돈을 갚지 않으면 깜빵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누이는 알바를 하며 적은 돈이지만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 그 아기는 어느새 2살이 되었어요. 시간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앞둔 무렵 어머님은 제가 불편할까봐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아무래도 걱정이 돼 계속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모시고 산 지 1년이 되던 해에 어머님은 집을 처분하신 돈보다 더 큰 돈을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에게 준 돈은 보험금 중 일부였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주려고 따로 관리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흰 한사코 필요 없다고 이 돈으로 남은 노후 돈이나 펑펑 쓰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손주한테 남은 돈을 펑펑 쓰시겠다며 일단 집부터 옮기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저희가 살던 집은 외곽 지역의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거든요. 저흰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의 돈을 받아 평수도 넓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 어머님을 울며 겨자 먹기로 모시기 시작했을 때 어머님과의 충돌이 걱정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출산 후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옆에서 친정엄마보다도 절 더 살뜰히 챙겨주셨고 제가 산후 우울증이라도 올까 말동무도 잘해주시고요. 그 덕에 전 그 모든 순간을 넘기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고 있네요. 요즘엔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 정말 가족이 된 거겠죠? 이렇게 저의 사연이 끝났어요. 저는 이만 아기 밥을 챙기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부터 아기가 배가 고픈지 간식을 달라고 칭얼거리네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